조배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조금 궁금해서 우리 소 위원장님이 잠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게 검찰 개혁 법안을 하면서 형사소송 절차 이 법이 손을 봐야 되는데 이제 용산의 사법행정비서관, 사법제도. 사법제도비서관을 둬가지고 거기서 검토를 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니요, 그걸 참고하시라고요. 거기서 법을 만들지는 않겠죠. 아니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신 취지는 거기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네. 빠른 시일에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이 법을 그 정부 법안으로 내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데 용산에서 그걸 검토한다는 게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그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지금은 검찰개혁 4법은 조직법이잖아요. 조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조직이 확정되고 나면 그 조직 간에 운용하는 형사소송법이나 수사절차법은 확정된 조직에 맞춰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시민사회 의견, 학계 의견, 그리고 정부의 의견 혹은 법원의 의견 이런 것들을 청취하고 그 어떤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은 사법제도 비서관이 신설돼서 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자, 그, 들어보십시오. 예, 아니 제가 예, 아니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조금 더 마저 답변 네, 드릴게요. 그것은 대통령실에서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도 사법제도 사법개혁 비서관을 신설해서 사법개혁과 관련된 것 그리고 검찰개혁 이런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별도로 법이 완성되면 아마 각 당에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겠지만 각 당에서 그 법이 시행될 것에 맞춰서 준비하는 준비 단위를 각자 만들 것입니다. 당연히 민주당도 만들 것이고요. 그렇게 돌아갈 것인데 지금 아마 진술인들께서는 사법제도 비서관 신설이 잘 모르고 계실 가능성이 있으시니 그것을 제가 정보 제공 차원에서 사법제도 비서관이 신설되어 있고 그런 역할들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가 있다라는 것을 만내해 드린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뭐 용산에서 그런 법안을 만들 것이다 이런 취지로 들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제 뭐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아니 예, 아까 말씀하실 때에는 그 알겠습니다. 예, 이제 예, 이점을 3개월, 하시고요. 6개월 내에 다 모여서 할 수 있겠냐를 질문하셔서 국회에서 어떻게 다 논의할 수 있겠냐를 말씀하셔서 논의하는 단위가 여러 개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양홍석 변호사님, 네. 제가 이걸 제가 좀 얼핏 봤는데요. 아까 우리 이광철 변호사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이 국가수사위원회가 이 조직의 성격이 뭔가요? 이게 보니까 그 국무총리실 산하죠. 그러면은 행정기관 아닙니까? 그죠? 네, 행정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이죠. 네. 그럼 행정기관이면은 행정기관이 하는 처분은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국가수사위원회가 어떤 그 사법적인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사법적인 작용을 하는 거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건 네, 어떤 준사법적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준사법적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네, 그러니까 별도의 이제 불복 그렇죠. 절차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렇죠. 별도의 그 불복 절차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 국가수사위원회의 성격이 참 나는 불분명하다. 이거 도대체 행정기관인지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사법적인 준사법적인 네. 기능을 왜냐하면은 그 수사 단계에도 개입하고 수사 이후에도 적정성 심의를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성격 자체가 분명하지가 않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엄청난 권한을 가진 그런 기관이 될 것이다.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지금 지금 여기 22페이지에 보시면 국가수사심의위원회 이첩 결정입니다. 그거 보면은
이제 뭔가 이제 이의 신청이 있었을 때 이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제 이의 신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수사심의회가 이제 보고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느냐면은 국가수사심의위원회가 이첩을 할 수 있는데 수사권의 범위에 관한 다른 법률이 규정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면 수사권은 이게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규정에 의하면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도 사건 이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국가수사심의위원회 이첩 결정이 법률보다 우선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첩 결정이 법률보다 우선하면은 그건 좀 위헌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형태의 네. 법을 우선하는 위원회의 결정을 그런 관념을 상정하는 것 자체가 위헌성이 다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말 위원회가 이 어떤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관여를 하고 또 이런 것 자체가 저는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조직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행정기관인지 준사법기관인지 뭐 성격도 사실 불분명하고 또 거기에 엄청난 권한을 부여했고 과연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사 기소가 분리한다고 해놓고 최종적으로 가서는 이런 부분이 무색할 만한 그런 조치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어떤 논의 단계에서 이게 출연을 했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우리 이 형사사법 체계에 미칠 그 영향이 굉장히 저는 부작용이 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이외에도 제가 보니까 우리 양 변호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깊게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뭐 또 그다음에 이제 이의 신청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뭐 중수청에도 그렇고 여기에도 그렇고 뭐 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이게 너무 혼재돼 있어서 저도 잘 못 찾아가겠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조직은 간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간단해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우리 양 변호사님 생각에는 지금 꼭 이 국가수사위원회가 이 검찰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사 기소 분리나 검사의 수사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관련된 문제하고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해도 국가수사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고요.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은 이 검찰 개혁은 다른 양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수사위원회는 상당히 신중하게 이 도입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도입한다 치더라도 권한은 상당 부분 덜어내거나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대로 둔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조금 위험한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이제 여러 수사기관들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은 수사권이 경합되거나 충돌되는 경우에 일부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사실 법률로 수사권을 어디에 주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수사권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중수청의 우선적인 수사권을 인정한다거나 예를 들어 고위공직자 범죄의 경우에는 공수처의 우선적인 수사권을 인정했듯이 그런 방식으로 조정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걸로 조정이 안 되는 경우에 그 수사권을 조정하기 위한 어떤 위원회 그런 역할은 어떤 국가기구로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이런 형태의 국가수사위원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게 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아마 사실은 만들어지기 어려울 겁니다. 구성 자체가 사실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구성이 대충 모양상 된다고 치더라도 이게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관이 제대로 기능하려면은 제 생각에는 서울중앙지검이나 그러니까 서울의 동남북서 검찰청의 반 정도는 사실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그럴 것 같으면은
국가수사위원회를 왜 만드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는 생각 안 하시는 것 같고 좀 더 좀 슬림한 형태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은 이게 그러면 만드나 마나 업무가 예, 너무 많죠. 그러면. 네, 그래서 이게 하여튼 조금 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저희들이 우려하는 거는 이게 합의제 기관이잖아요. 사실 합의제 기관의 경우에는 어떤 책임이 희석되거든요. 책임이 좀 희석되는 부분이 있고 아무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모성준 교수님, 예, 이제 판사님이신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빨대 사회라는 책도 저도 뭐 상당히 그 중요한 부분을 짚으신 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관심을 가지신 분이 이제 대형 사기, 코인 사기, 뭐 조직구 이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형사사법 체계에도 이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지금 검찰 개혁 방향이 앞으로 이런 조직 범죄에 대해서 전혀 대응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간다고 판단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그냥 생각은 좀 어떤 거였냐면요. 권도용이 만약에 한국으로 송환이 됐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맞는 형사 절차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절차를 끌어갈 수 있었겠느냐. 거기에 더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이 피해 회복 절차를 가져갈 수 있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사례를 봤을 때 부끄럽지 않고 우리도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가 절차적 준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거는 좀 아직까지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전에도 없었지만 아무튼 지금 이제 여기 검찰사법 이와 같은 법률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실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권도영인과 같은 사람이 범죄인 인도로 저희한테 송환이 돼 왔을 때 그럼 이제 미국처럼 우리도 피해자들에 대해서 환부도 금방 해주고 권도영이 없을 때 환부를 해줬습니다. 이미 다 그 절차가 끝난 게 권도영이 몬테네그로에 있고 송환되기 전에 이미 다 절차가 끝났었던 거거든요. 그럼 그런 절차까지도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이 있냐라고 하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법은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의 이 형사사법의 변화는 좀 사뭇 다른 이 방향을 보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그 전 것도 안 됐지만 만약에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하면은 네.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해야 될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실 것 같으면 네. 제가 이제 오늘 차라리, 여기 나온 네, 이유는 네. 제발 그런 거를 이제 고려해 주셔가지고 예, 피해자들한테도 피해 회복이 되는 구조에 네, 네. 아무튼 뭐 이런 구조들을 함께 좀 고민을 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범죄나 또 이게 코인 네, 위원님 다단계, 마무리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건이 많이 터질 거고 피해자는 많이 나올 네, 거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이제 이 조직 범죄를 파헤치려면 플리 바게닝이나 증인 보호를 해서 이 공범들을 균열시키는 방법이 필요한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검사가 수사권이 전면 박탈되는 것은 좀 이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렵지 않겠나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기소하는 권한하고 다 관련이 있는데 그게 수사랑도 관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수사권을 이전처럼 그냥 100% 행사하자 이런 취지가 아니고 약간만이라도 남겨져 있어야 요거를 플리바겐도 할 수 있고 증인 보호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플리바겐하고 증인 보호를 경찰에 맡겨두면 경찰은 할 수가 없는 게 경찰은 기소단이 넘어가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증인 보호나 이게 이제 경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도입이 되려면 그게 좀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렇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성준 교수님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뭐 저희도 수사기소 분리 과정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못 잡거나 무능력해서 이런 논의가 된 것은 아닙니다. 네. 사실 이제 작년에 비상계엄 당시에 정말 위법 위헌적인 계엄이 선포가 있었고 포구령 공포가 있었을 때 저희 국회의원들이
이미 군이 진주해 있는 국회에 들어올 때 정말 군한테만 체포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국회 담장을 넘었었고요. 또 본회의장 안에서 본회의장 바로 앞까지 군인들이 진주해 있을 때 아마 법조인 의원님들이 다 그때 막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하나같이 야, 개헌법을 내가 찾아볼 줄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개헌법 실무 편람을 보면서 보니까 뭐 포고령 위반으로는 저희 다 당연히 체포 구금 영장 없이 다 가능하고 또 사형 선고가 아니면 다 군사법원에서 가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우리는 무기징역 선고돼서 그냥 어디 비원 벙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참 이 어떤 권력기관이 독점적으로 지위를 갖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 전부터 좀 여러 가지 있었지만 좀 저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과거에 이제 저희가 국수위, 소위 중수청, 그리고 이제 기존의 1차 검찰개혁 당시에 생겼던 공수처의 이 국가기관이 사실상 검찰이 다 예전에는 뭐 중수부 혹은 요즘 특수부가 다 모두 행사했던 권한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기관의 분리 자체가 어쨌든 검찰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좀 분리하는 과정이 아닌가 하나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저도 국가수사위원회의 구성 권한에 대해서 뭐 이미 검찰은 뭐 예전에 이제 뭐 지금은 좀 제외됐습니다만 수사지휘권이나 이런 것부터 해서 뭐 기소권 뭐 영장 청구가 다 검찰은 가지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거기에 지금 국수위에서 좀 이 검찰의 권한 중에 드러내고 싶었던 게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권한이라든지 수사심의라든지 보안수사 요구라든지 혹은 사건 관할 심의에 대한 여러 가지 권한들인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 제가 보기엔 국수위로 그러면 다 보내야 되냐에 대해서는 일단 법안에는 다 나열을 했지만 그럼 이 최소한으로 사건 관할 심의 정도 하고 혹은 불송치 신청이나 수사 심의는 그럼 공소관에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뭐 어찌되건 법률가인 법조인인 공소관 혹은 뭐 검사 명칭 검사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이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과거에 이제 검찰이 갖고 있는 이 권한을 기관으로서 좀 쪼개는 부분에 대한 의견. 두 번째는 그럼 이 과거에 검사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 권한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잘 뭐 소위 살라미식으로 또 정교하게 잘 방금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셨듯이 잘 잘라낼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정세사기 피해자 뭐 특경법상 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수청이 과연 그럼 수사 못하냐. 그러니까 지금 플리바게닝이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 권한이 없으면 뭐 송치 의견을 올릴 때도 플리바게닝 필요하다고 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자 이렇게 뭐 송치 의견에 올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수청이 그럼 지금 현재 검찰 수사권보다 훨씬 약화되는 거냐라는 우려가 많으신지 그거 좀 궁금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전세 사기와 관련해 가지고 아무튼 이 효과적으로 잡아낼 수 있는 체계다 그러면 검찰청을 몇 개로 나누든지 그건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 그 전세 사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 그러면요. 원래 전세 사기 이 가해자들은 다 이 주택 임대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는 그 국토교통부에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경찰서에서는 한 건씩 접수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임대인이 우리 보증금을 안 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한 건씩 접수를 하는데 이걸 보다 보면 어떤 패턴이 보여서 이거를 이제 수사기관에서 그 국토교통부에다가 요 임대사업자와 관련된 정보를 좀 다오. 그러면 국토교통부는 절대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무리 사건이 많아도 정보가 흘러가지 않으면 사실은 수사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관을 어떻게 쪼개는지는 상관이 없지만 실제로 이 일이 되는 방식으로 정보가 흐를 수 있는 방식으로는 설계가 돼야 되고 혹시 그게 이제 이전에 그 경찰하고 검찰 갈라놨더니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일이 잘 진행이 안 됐던 것처럼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사실은 쪼개는 게 답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다 정도 말씀을 드리고 순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 아까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뭔가 독점적인 권한에 대해서 어떻게 좀 뭔가 아무튼 이 법률적인 수단을 동원을 해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는 수사를 해본 사람이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의견을 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소보학 교수님께 좀 질문 드리고 네. 싶은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각 부처의 행정구조 개편 논의를 하다 보면
사실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수사권에 대한 뭐 행안부의 비대화 우려나 또 법무부의 당연히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인권수사 측면에서 법무부 산하가 맞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수청은 행안부에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과도기적으로 혹은 한시적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어찌되었건 지금 법무부는 사실 검찰에게 저는 포위되어 있는 조직 아닌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제 인식이 잘못됐을 수 있지만 하지만 그렇다 해서 중수청이 행안부에 간다 한들 중수청과 경찰은 사실 물과 기름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이제 교수님께서도 국수본으로 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중수청이라는 조직 자체도 전 또 과도기적이라는 생각을 우리 양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도 일부분 저도 공감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관과 경찰의 직급 자체가 사실 안 맞긴 합니다. 너무 이제 검찰이 너무 좀 이 소위 상향 평준화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섞일 수 없지 않을까. 그래서 한시적으로 또 행안부에 두고 또 행안부 장관이 그렇다고 해서 모르겠습니다. 예전처럼 경찰국 신설해서 막 경찰 지휘권을 인사를 좌지우지한 독립외청의 기본 근간을 흔드는 그런 역할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행안부를 장악하거나 할 수 없듯이 중수청이 행안부를 장악하거나 또 행안부가 중수청과 경찰 모두를 다 장악하기엔 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검찰 2차 검찰 개혁이 있고 나서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행안부에 둬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수사관들이 이제 1급부터 현재 법안엔 7급까지지만 이제 9급으로 확대된다 했을 때 법무부 소속에 만약 중수청이 있다면 중수청, 공소청 인사교류를 원천적으로 금지해 놓더라도 저는 법무부 수뇌부와 공소청 수뇌부와 중수청 수뇌부가 다 검사들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솔직히 1, 2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은. 그래서 법무부에 둬선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혹시 거기에 대한 의견도 좀 말씀을 넣어주셔서 거기에 대한 의견 좀 고견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의원님 견해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게